네, 안녕하십니까.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국민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면접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홍민정입니다. 사실 교육감은 우리 지역 또 우리 학교를 살리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좋은 교사는 공동으로 서울시 교육감 국민면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국민면접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중입니다. 지금도 현재 많은 분들이 채널로 접속해서 이 국민면접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국민면접은요, 학부모, 정책 전문가, 교사, 학생들이 국민면접위원이 되어서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담회이고요. 이 국민면접을 통해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서울시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 비전이 정책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 면접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면접관 3사람과 한 사람의 후보자가 1대3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면접은 한 후보당 50분간 진행되고요. 먼저 후보자의 인성이나 자질, 가치관 등에서 알아보는 면접을 실시하고 다음으로는 교육정책, 공약의 구체성, 현실성 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지금 면접 질문들은요, 오늘 이 시간 전에 시민들이 후보들에게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받아서 구성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진행 전에 저희 면접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장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좋은교사 운동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채연 서울고등학교 학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면접 시작하기 전에 면접위원들께서 면접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후보들께서 정말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 자리인 것도 맞지만 또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와주신 후보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교육 때문에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심지어는 많은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또 교사들 입장에서 후보들께 질문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떨리진 않으시죠, 대표님? 겁나게 떨립니다. 네, 긴장 푸시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연님. 서울시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오늘 면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학생 면접위원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본창 소장님. 네, 교육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육감 누가 나오냐, 교육감 정책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는 교육감 후보의 공약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후보자들께서 교육 정책을 어필할 수 있는 자리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면접위원분들의 각오를 들으니까요, 더욱더 면접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후보님들을 좀 모시려고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후보들께서 불참 또는 또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으셔서 연락드린 후보들 중에서 참석 의사를 밝힌 후보 2분을 모시고 이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식만 후보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시는데 혹시 불편함은 없으셨죠? 예. 네, 저희가 여기랑 가까워서. 네, 저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당 50분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1분 자기소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신만입니다. 교육감이란 자리는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7분 대부분이 정치인이거나 교수 출신입니다. 유초중고 교육감을 뽑는 자리에 그리고 대학과는 무관한
자리가 교육감 자리입니다. 거기에 7분이 나왔는데 6분은 대학 교수 출신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유초 중고 학생들 앞에서 한 번도 서보지 않은 분들이기에 그런지 여전히 정교조 교육 아웃 이런 표현들 쓰고 통일교육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특정 단체를 없애겠다라는 틀로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우판이 좌판이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정교조 부위원장도 했고 참교육 실천활동 그리고 촌지 거부운동부터 최근에 혁신학교 운동까지 정교조와 함께 교육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진보 진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앞에 한번 서본 교사라면 좌판이 우판이 그런 개념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다 갖다 쓰겠다는 게 교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교육감은 어떤 좋은 정책을 던져도 감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공명이 없습니다. 그 공명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어떻게 교육을 바꾸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31년 동안 학교의 촌지 거부운동부터 학교 혁신운동을 만들어 오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했던 제가 나서서 그 교육감의 권력이란 자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삶과 교사들의 삶을 그리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정책을 펴보고자 나섰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강신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본격적인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학교에서 뭐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했지만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초중고 시절 중에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무엇인지 좀 가볍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3박 4일 그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중에 특히 그 경주에 전부 여고생 뭐 남학생 할 것이 다 이렇게 자유시간을 줬는데 저희 학교만 자유시간을 안 줬어요. 그래서 반장들이 다 모여서 그거 탈출 계획을 꾸미고 실패로 돌아간 한 10명은 탈출해서 여학생들 주소도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재밌었던 기억이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이 남아요. 네.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 지금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좀 일탈을 꿈꾸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또 다양한 끼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작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약자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를 좀 해소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주눅들지 않게 하고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방과 후에 학생들이 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고 싶은 학교 뭐 그렇게 하지만 학교의 어떤 공간이 학생들이 정말로 오고 싶은 공간을 좀 만들어줄 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오고 싶은 이야기, 오고 싶은 학교로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오겠다. 그래서 학교를 좀 오고 싶은 학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제시하고 권위적인 어떤 그런 문화에서 좀 자유롭게 발언하는 문화로 좀 바꿔주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수학여행 중에 일탈의 계획을 세웠던 그런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실패한 게 가장 후회가 많이 돼요. 그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그때 학생부장님이 야구바따를 들고 지키는 바람에 10명만 탈출하고 대부분은 이제 미수에 그쳤는데 지금 보면 그때 학교 시절에는 되게 권위적인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되게 자유롭고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좀 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주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제 억압당에서 못 나갔잖아요. 경주 시내를 충분히 보고 여학생들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차단됐고 그게 이제 권위적인 억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지금도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좀 자유롭게 가급적이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하나의 작은 계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과목이 영어 과목인데요. 후보자님이 학창 시절 싫어했던 과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과목을 싫어하셨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학을 못했습니다. 수학을. 그래서 저는 정말 수포자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말썽꾸러기로 있다가 4학년이 없이 5학년으로 바로 점프를 했어요. 한 2년 쉬어서. 그래서 4학년이 사실 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기초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이렇게 뭘 해주지 않았어요. 보충 수업을.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너무 재미없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학문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수학은 그 시간 자체가. 네, 그게 가장 저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좀 가르쳐줬다면 좋은데 그 기초를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그러면 수학을 극복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수학은 극복 못했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2학기 때 수학을 결국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 수학을 볼 때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을 이렇게 썼어요. 2번 한 번호만 쓰면 6개, 제일 잘 맞으면 7개를 맞았거든요. 6개를 맞을 수 있다 평균. 그래서 그냥 번호만 썼던 기억이 나요. 여전히 지금도 내 애들을 가르칠 때 곤란합니다. 그 수학은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불편해요. 지금의 그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좀 이렇게 낙오자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또는 공부를 잘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강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없었는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은연중에. 뭐냐면 계속해서 어떤 사회가 주는 압박이 있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해야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 속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한 이런 느낌을 꽤 오랫동안 갖고 살았어요. 사실은 아마 다른 분도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한 30대까지는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근데 40 넘어가니까 별로 그런 생각은 없긴 한데 저는 애들한테도 공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공부가 뭔가 사회적인 평균 이상으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근데 애들한테는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아까는 이제 수학은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부는 잘하셨어요? 암기 과목은이나 다른 뭐 국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죽어라고 하니까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수학은 정말 그때 기회를 놓치면 이게 안 됐어요. 고등학교 내가 정말 3학년 막 시작하면서 수학에 대해 막 올인을 했지만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수학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교사로 살아가실 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선생님 설명해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보실 때 좀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셨었나요? 어땠었나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그 선생님들한테 늘 부탁해요. 난 수학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지 않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도 수학 같은 걸 좀 못하고 그러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동료 교사들한테도 수학 선생님한테 좀 잘 좀 가르쳐 주라. 나처럼 이렇게 평생
어렵다. 아빠 돼서도 쉽게 애들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수학은 4학년만 되니까 엄청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 엄마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아빠의 길은 다른 걸로 예, 운동이나 시키고 이제 뭐 이렇게 갔죠. 네. 교육감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요즘 아이돌을 아시나요? 요즘 아이돌이요. 요즘 아이돌 제가 소녀시대 이후에 끊어져 가지고 잘 모르는데 너무 멀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딸이 대학을 가서 그 뭡니까 우리 저 뭐가 있지? 제가 가장 최근에 알았던 게 그 그룹이 좀 생각이 안 나네. 아 누구였을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내가 소녀시대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듣는 노래들은 많은데 그 가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혹시 어쩔 TV, 어쩔 냉장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애 줄임말로 요즘 10대들이 듣기 싫은 말 들을 때 자주 대응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참 다양한 말도 유행하고 새로운 문화도 많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을 보시면서 이건 참 부럽다 싶은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애들은 되게 부럽다는 건 없어요. 별로 애들한테. 나는 이제 애들 보면서 좀 그래도 좋은 거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좋은 거는 애들이 이제 되게 보면 자유롭다고 할까? 우리 때는 이제 되게 질문도 좀 두려워하고 또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되게 자유로워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되게 어떨 때는 좀 당돌할 정도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시대보다는 되게 부럽다. 그게 또 좋아요. 제가 보기엔 되게 우리 같으면 옛날에 뭐 회장이 그런 말을 하던데 어떤 회장이 저는 회장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권력욕이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는 잘 권력욕이란 말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남에게 비판받을까 봐. 근데 애들은 자유롭게 저는 권력욕이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뭐 잘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쌤에게 뭔가 불만이 있을 때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되게 부러운 하나의 현상입니다. 항의할 때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반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점들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별로 없었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처음에 당황한 것은 한 번 있었어요. 뭔가 제가 생활기록부를 잠깐 이 책상에 놓고 갔었는데 애들의 어떤 신체 뭐 이렇게 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들이 한번 다른 몇 명이 봤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항의할 때 좀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 몇 번 본 게 그렇게 문제인가 했었는데 정확한 언어로 정확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꺼이 받아들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네. MZ 세대 솔직함에 당황스러워하셨던 것으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좋습니다. 네.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뭐 교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후보자님께 좀 특별히 기억되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선생님이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선생님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6개월 딱 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제가 마음속에 있는 분이에요. 대개는 저는 많이 맞고 자랐어요. 선생님들한테. 가정에서는 맞아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많이 말썽을 피워서 그런지 그래서 막 존경하고 막 애틋하고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제가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여선생님이에요. 몇 개 장면이 생각나지 않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친절했다, 그리고 코를 이렇게 내 친구를 닦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초대해서 다과, 과자도 좀 주기도 하고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 남고 그런 선생님들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좀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좀 이 선생님은 좀 이렇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요? 예. 되게 잘 가르치시는데 재미있게 잘 가르치신 분인데도 어느 날 막 때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이중적인 생각이 막 다가와요. 아, 이분 정말 수업할 때는 막 몰입하고 이랬었는데 때릴 때는 너무 막 무식하게 때리니까 이건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모양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맞는 걸 싫어해요. 맞는 걸 싫어하고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 시대나 또는 제가 있었던 한 3, 4년까지 광로연 전 진보교육감 첫 1호 서울에 그분이 학교 폭력 그리고 이제 애들 때리거나 막 이런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진짜 많이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듯이 그런 모습이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예. 존경할 수 없는, 결국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되게 존경할 수 없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학창 시절에 매도 많이 맞았다고 하셨고 매도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별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관련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예, 억울한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가 정말 중요하게 내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다음 연도에 학생회장 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성적 제한이 있었어요, 학생회장이. 제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그때 근데 성적이 기준이 뭐냐면 우 이상이었습니다. 우. 수음이 안가해서 우 이상. 그때 학생회장으로 나가라고 친구들이 막 선동질해서 내가 등록하러 갔더니 딱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 이상인데. 그래서 아니요, 저 대부분 간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가 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색했어요. 그랬고 아니 성적일 안 된다고 입후보 하는 것까지 이렇게 차단하는 게 맞나? 하고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건 폭력이었어요. 접는 의자였는데 그 접는 의자로 안 가니까 가라고 임마 하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성적 때문에 받았던 차별. 근데 사실 정말로 이상하게도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미친 듯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그 선생님을 존경할 수는 없죠. 정확하게 성적 때문에 차별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에 나와서 계속 그 문제로 싸웠어요. 우리 때도 있었어요. 학교 내가 교사일 때도. 상위 몇 % 이상만이 학생회장이나 혹은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느라고 오랫동안 사실은 토론하고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졌죠. 그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 기억이 남네요. 네, 저는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돈이 엄청나게 생기면 어디다 쓸까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후보자님께서는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이 100억까지 누적된 로또에 당첨되신다면 어떻게 쓸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돈 없는 저에게는 정말 황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빌어봅니다. 근데 저는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학교. 100억이면 세울 수 있으려나? 내가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나는 세울 수는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100억이면.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31년 동안 교사하면서 계속 추구했던 게 교육이었거든요. 교육. 그리고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방해받지 않고 내 뜻대로. 저희 때는 정말 교장 선생님이 되게 권위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다 커트당하고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학교 세워서 내가 교장이 돼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100억이 생기면 1억 빼고 1억은 제가 좀 여행 좀 다니고 싶고 그래서 1억 빼고 나머지는 학교 세우는 데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네. 교사로 이렇게 살다 보면 학교의 아이들은 사랑하고 가르치는 건 그래도 할 만한데 집에 있는 내 자녀는 또 가르치고 기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집에 있는 자녀에게 아주 좋은 아빠셨는지 아빠로서 좀 이렇게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좋은 아빠였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를 거예요. 근데 아마 아이들도 좋은 아빠라 하겠죠. 전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그런데 애들 키우는 것은요, 자기 자식 키우는 거하고 학생하고 저는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하지만 학생도 그렇잖아요. 삐뚤어진 아이들이 있고 엇나가는 애들이 있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엇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엇나갈 때도 많고 지금도 엇나가고 행동하고 있어요. 아들놈은. 그래서 계속 그것도 여전히 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부모가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실천해 주는 거. 야, 우리 그 책 읽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내가 그랬어요. 어릴 때. 우리 독서해 보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해볼까 하고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큰아이가. 그래서 한 6년을 했습니다. 6년. 근데 그거를 지키기가 어른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해냈어요. 근데 해냈는데 중3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기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 왔는데 어려운 거는 제일 어려운 건 아까 말했지만 본보기를 보이는 거. 저는 그게 가장 교육의 기본이라고 봐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뭐 부정하지 마라, 뭐 청탁하지 마라 해놓고 본인이 뭐 촌지받고 그러면 그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게 영혼이 스미겠어요? 다 흘러가는 거죠. 그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앞에 서서 진짜로 사랑을 줘보지 않고 진짜 교육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그거 다 헛것이에요. 다 흘러간 이야기고 아이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데요. 뭐. 영혼이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동이 있겠어요. 네. 아빠로 사시면서 그래도 좀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있다면요. 힘들었던 기억? 아빠로 살면서 뭘까? 네. 뭐 사고죠, 뭐 아빠 뜻대로 안 되는. 아무튼 뭐 애가 한번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뜻대로 안 되죠. 잘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발성 피우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사고를 해서 크게 다치고 그럴 때 이제 가슴이 아프죠. 이제 와이프하고도 뭐 논쟁하는 게 그런 건데 좀 때려서라도 잘 되게 가르치지 왜 저렇게 놔뒀다가 큰 사고 나게 했느냐. 이런 게 이제 가장 좀 안타깝죠. 민주적인 아빠, 그리고 좋은 아빠, 친절한 아빠, 그리고 그 아이가 살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보장한 아빠. 그런데 결국은 아이는 내 뜻대로 잘 안 됐어요. 사고를 일으키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럴 때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면 저는 그 믿음의 부하발이라고 봅니다. 선생으로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은 무엇보다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랑을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한번 표현을.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잘 표현하는 스타일은 못 되긴 하는데 속정은 좀 있어서 잘 표현은 못하지만 깊은 마음을 이제 가지고 애들하고 만나왔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31년 동안 아이들의 삶을 아이들의 편에 섰어요. 교사의 편보다 아이들의 편에 섰다고 자부하거든요. 저는 정교조 운동을 하면서도 정교조의 편에 어떨 때는 안 서고 학생들의 편에 섰습니다. 정교조를 만든 이유가 참교육이었고 학생들을 위하는 수단으로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껴갈 때는 가차없이 저는 정교조 내부에서도 발언하고 맞섰어요. 그렇듯이 교육감도 출마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감이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방향을 잘못 틀거나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버리면 학교의 선생님들의 힘을 대거 빼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의 교육을 고통받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권력이라는 그 자리를 그런 애정을 가졌고 학생의 편에 서고 교사들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어렵지만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 후보 기간을 떼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하는 게 그리고 정말 그 권력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학생들을 삶을 바꾸는데 쓰고 싶다 해서 정말 가차없이 도전한 거거든요. 그게 저는 하나의 표현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가 좀 벅차고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때가 많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학교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경쟁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과도한 경쟁이죠. 과도한. 그래서 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력학습도 어렵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하고 정말 고등학교 때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극복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어서 정말 되게 안타까워요. 과도한 입시 경쟁 이런 건 빨리 해소돼야 되고 고등학교로 본다면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정책이 이제 2025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령을 폐지함으로써 다 일반고로 전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상한 지금 낌새가 보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경쟁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은 반드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여론을 만들고 깨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초등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중학교 같은 데는 어떤 과도한 경쟁 때문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계속 학교에서 어떤 뭔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뭐 문해체 같은 뭐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충분히 제공이 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현실이 아무리 각박해도 교사들은 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재밌을 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을 냈던 거는 학교를 이제 교육, 문화, 생활이 융합하는 교육 학교로 만들자. 그래서 정말로 애들의 동아리 방을 좀 제대로 만들어내고 제가 북유럽 갔더니 악기별로 실들이 있더라고요. 피아노 방, 그다음 뭐 기타 반, 바이올린 반 다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춤추는 댄스 방들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들 좀 갖춰주면서 얘들이 방과 후에 최대한 초등학교는 7시까지 학교를 좀 개방해주고 그 속에서 정말 수준 높은 방과후들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얘들이 공부하면서 즐겁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공부도 즐거울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고3 때 공부가 즐겁더라고요. 제가 평생 정말 열심히 했던 때가 딱 한 번 고3 때인데 공부가 즐겁거든요. 애들이 공부가 즐거우면 학교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른 공간까지 충분히 제공해 준다면 저는 초중고등학교는 최소한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입시에 정말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는 지금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80% 돼요. 대학을 가야 되는 실업계 이제 예를 들면 전문계고는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반계고가 너무 많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학교가 입시로 그냥 확 돌아서니까 즐겁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좀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또 우리들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약도 몇 개 이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방과 후 특히 초등 중심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긴 한데요. 그 질의 내용에 답변해 주시는 걸 보면 양질로 가면서 적은 비용이지만 이 부모님들에게 어쨌든 수요자로서 비용 지출이 좀 더 추가되는 그런 상황에 좀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수요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은 없을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재정 상태로 모든 방과 후의 질을 높이면서 지금 보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 8년 동안 보면 쭉 방과 후가 이제 늘어나긴 했지만 신청자들이 초등학교 보면 뭐 7.8%에서 뭐 12% 정도밖에 참여율이 없더라고요. 18% 정도까지.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밖에서 돈다는 거죠. 학원 1, 학원 2, 학원 3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면 안 들어올까? 방과 후 학교가 좀 좋은 질 높은 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학교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를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텐데 많은 아이들이 대거 참여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도 예산을 집어넣지만 학부모들이 학원비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들에 비하면 턱도 없이 작은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강사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문해체의 곳곳에 좋은 강사들을 좀 지금 보면 뭐 강사비를 4, 5만 원 주나요? 근데 지금 밖에서는 되게 막 12만 원, 22만 원 막 이런 강사비로 때리잖아요. 그런데 학생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낮출 수 있거든요. 낮추는데 질 높은 강사를 들어오려면 최소한 그 정도보다는 지금 현재 4, 5만 원 정도보다는 더 주는. 그러나 국가가 다 부담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학부모와 국가가 일정한 시기까지는 좀 각기 분담하는 이런 체제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수업의 진도가 너무 빨라서 힘들 때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결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않고서는 진도도 시험도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책은 없을까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한 정책이 시작돼서 오랫동안 누적이 됐다면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사실은 기초학력이 최근에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또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그 애들을 다 하나하나씩을 기초학력을 끌어올려서 다시 평균으로 맞추고 이렇게 가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불가능하다고 현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저희들은 코로나 이후에 특히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들을 좀 대거 선생님들의 요구를 좀 받아서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사들을 대거 좀 학교에 좀 지원하고 그걸 좀 높여보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지금 현재 처방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학교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행정이 지배하는 것이 학교 지금 문화예요. 행정이. 그런데 4년마다 공립은 5년마다 이렇게 돌거든요. 서울은. 그런데 이제 오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분은 학생부장을 했어. 이분은 무슨 어떤 연구부장을 했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교는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이분은 어떤 과목에 정말로 능력자래.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탁월하대. 이렇게 좀 평가받는 문화로 돼야 되는데 시스템이 행정부로 예를 들면 학생부, 연구부, 교무부로 이렇게 다 편제돼 있잖아요. 교과부가 안 해요. 교과 전문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40년, 50년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정책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만 배워도 될 수 있는 정도로 일정한 정도 수준은 올라가겠죠.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교육감의 권한 내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면 좀 획기적으로 바꿔주자. 교육감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줌으로써 방향을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틀어버리자는 거죠. 저는 그걸 해보고 싶어요. 요즘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특히 코로나 시국을 접하면서 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 수업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생인데도 학교 수업을 따라가려면 사교육 안 할 수 없다. 또 학교가 사교육을 권장한다. 뭐 사실 이제 학교의 알림장 어플에 사교육 광고가 뜬다든지 뭐 자녀가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더니 선생님이 학원 보내라고 했다고 말을 한다든지 또 자녀가 초등학교 4, 5학년인데 교과서의 내용이라든지 또 이제 원격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 원격 수업을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또 그 어쩔 수 없이 또 모니터링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가르친 내용 수준보다 초등학생인데도 단원평가 문제가 너무 어렵더라. 그리고 초창기에는 EBS 만점왕 같은 걸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받았는데 그것도 교과서 수준보다 훨씬 어렵더라. 그래서 결국은 고충학습을 하려고 하면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도 또 학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단원평가는 시행해서 점수만 알려주고 평가 문제를 풀어준다든지 피드백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공교육을 신뢰하고 좀 사교육을 상당히 가정에서 지향하게끔 하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좀 구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학부모 면담할 때 웬만하면 공교육 중심자이기 때문에 그 학원을 보내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잘. 근데 가끔은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담임일 때도. 왜냐하면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평균적인 것에 맞춰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업무도 많은데 뭐 아주 상층에 좀 더 중간인데 상층으로 좀 치고 올라오고 싶은 욕망이 있는 애들도 있고 아주 떨어진 애들은 또 중간 정도라도 올라오고 싶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을 교사가 다 책임져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너무 기초가 떨어진 아이는 다 봐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 명이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교육이라도 해라. 가서 그렇게 해서 일정한 정도 올려라.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조건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낸 거죠. 그런 것을 교사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지원하겠다. 기초학력 강사들을 교사들이 요구하는 필요만큼의 강사들 좀 교육청이 지원해서 정말 밑에서 있는 애들을 좀 끌어올려주고 그래서 교실 속에 교사들이 이제 교육할 수 있게 좀 좋게 해주고 또 상층에 있는 상층으로 또 치고 올라가야 될 애들한테는 또 거기에 맞는 필요한 또 강사들을 좀 보내주고 그래서 학교가 교육을 좀 충분히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럼 사교육비도 좀 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는 지금 어떤 특단의 시기에 코로나 같은 시기에는 좀 무료로 좀 강사를 좀 투입해줘서 올라올 수 있게 한다면 학부모 부담도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대책들도 저는 이제 필요하다. 협력 강사라던가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계속 이제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상황인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가 어떤 이 학생들의 이런 책임 교육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도 좀 보여주셔야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대해서 좀 기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저 정말 동의하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교사 책임하에 학교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제 오랫동안 누적된 우리 교육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기초학력이 이제 저하된 형태를 이제 극복하고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하지.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교사들이 그런 전문가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좋은 교사 모임 운동 모임에서 보면 배움 찬찬히 연구 모임인가요? 거기가 인천하고 강원에서 그렇게 시범 실시하는 걸 봤어요. 아주 기초학력 학생들을 어떻게 그 기초학력을 끌어내는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 저는 교사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을 계속 키워주는 게 그리고 빛나게 해주는 게 교육감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학교에는 그 정말 초기초학력 저하자들을
교육들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어떤 전문가 이분들이 두세 명은 학교에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담임과 교과 선생님들하고 멘토를 하면서 공동으로 해결해 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년부도 중학교나 이런 데는 다 학년부로 하고 나머지 행정은 다 폐지하자 이런 것도 고등학교도 그래요. 교과실로 다 바꾸자. 중학교는 학년부, 초등학교는 학년부로 다 남기고 학년부만 남기고 난 다 없애자. 그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식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기초학력자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은 알거든요. 그러면 학년부에 그런 기초학력, 초기초학력을 전문하는 교사가 있어서 그 교과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과 의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서 행동 장애도 많거든요. 학교 폭력 문제도 전문가가 필요해요. 근데 다 그때마다 외부 인력을 데려다 쓸 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국가가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서 교사분들을 지원했고 그분들이 각기 상담 능력이나 수업 능력 그리고 이제 이런 생활 교육 능력들을 좀 갖추게 만들어주고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사들이 해결해 나가는 그게 또 교사로서는 당당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교사가 하고 싶은 일이고. 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가서요. 네네. 네, 다음 질문 네네. 네, 김용 선생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사교육비가 아까도 계속 좀 사교육비 얘기하고 있는데 한 23조 원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이게 이제 1인당 36만 7천 원 그리고 전년 대비로 하면 7만 8천 원 이거는 굉장히 그 역대급 폭증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교육이 폭증하고 이게 뭐 코로나의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코로나 이전에 이제 금액으로 다시 또 돌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다시 또 이제 고교 서열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의 어떤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또 어떻게 이걸 좀 그 대처하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저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14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 역사가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진보교육감이 들어서긴 것이 한 11,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다 잡아보려고 모든 정부가 노력했지만 잘 안 잡히잖아요. 사교육 걱정 없는 애 노력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잡힌 그만큼 어렵다 이 문제가. 그게 어디일까 보면 지금 현재 입시 경쟁 시스템 그리고 거기 좋은 대학을 가야만이 사회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고임금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있는 곳 속에서는 사람이 갖는 욕망과 의지가 있잖아요. 자기의 계층을 넘어서서 뭔가를 대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속에서는 사실 사교육을 막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어렵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극복해 가야 되는데 입시 정책 이거는 정말 교육감의 권한 밖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감이 되면 서울 교육감이라는 건 어쩌면 교육 대통령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영향력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정치 인사들 좀 만나고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 만나고 그래서 정말 진정 어린 토론을 하고 입시 정책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우리 초중등 교육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 입시 정책 때문에 정말 어려워.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정말 찾아다니면서 토론하고 그리고 만나게 만들고 이런 걸 좀 피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사회 교육단체들이 다 또 그래야 모여지는 거고 자꾸 학교 내에서만 머물러서 교육감 역할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다. 전국의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만들어낼 거고 협의체를 만들고 그리고 정치권과 같이 만나서 해결해 가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책 질문 시간이 좀 다 되어서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다 질문드리지 못하지만 네, 좀 핵심적인 질문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루트님께서요. 초중학교에 보충학생 전담 강사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듣고 싶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지금도 지금 보충학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의 부처전이라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초등학교의 질 높은 초등학교 강사들을 보내겠다는 거고 이제 방과후 그 학습단들을 구성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출장하거든 혹은 뭐 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방과후 사업단을 좀 구성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만큼 요구한 만큼의 강사들을 좀 풀을 만들고 그래서 투입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단 학부모들도 일정한 정도의 부담을 좀 주면서 지금 질 낮은 만족도가 아니라 질 높은 더 높은 만족도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님께서요. 교육감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가장 1순위는 고민이 많은데요. 워낙 다 중요한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26개 그 정책을 냈거든요. 아주 고민하다가 제가 후보로서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후보로서 하나를 딱 뽑았습니다. 뭐냐면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시작된 학교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단 학교의 시설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문화와 생활이 융합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 공간에서만큼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조건들을 부여하지 않고 자꾸 와 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 공부만 하러 옵니까? 공부만 하라고 안 오죠. 학원을 가겠죠. 그래서 좋은 조건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학교를 오게 만들겠다고 아침에 8시 저희들이 내놨거든요. 아침 8시부터 학교를 개방하고 그리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저녁에 이제 9시까지 저희들은 고등학교는 이제 뭐 9시, 중학교는 8시, 초등학교는 7시까지 했는데 4시까지 근무 시간을 교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개방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지역의 마을이 좀 이렇게 도와주러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이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신 이종철님께서는 또 학원을 권하는 교사가 없는 책임 있는 교육을 해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시민들의 당부들, 질문들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런 정책들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의 각오 또는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교육감의 역할은 정말 잘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잘한 학생들, 학부모들을 빛나게 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서울의 시민들에게 빛나게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봐요. 제가 혁신학교에 있을 때도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뭐 다른 학교도 열심히 하겠지만 혁신학교에서는 어떻든 우리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내지만 서울에서 어떻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혁신학교가 그렇게 큰 지지를 못 받는 방식으로 됐잖아요. 그건 저는 전략적 실패라고 봐요. 정말 그분들이 빛난 성과를 냈으면 빛나게 해주는 게 교육감 역할이 아닌가. 저는 교직사회에 정말 빛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고요. 특히 교육감이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들에 의해서 의탁했던 시대를 좀 끝내고 싶다. 교육감의 자리가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게 교사가 그 자리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교사가 전문가가 나서서 그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보다 나은 교육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후보들 중에 여러분들이 특정 단체를 비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치화하는 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넘어서 있는 개념입니다. 학생들 앞에 서보면 그런 개념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학생 교육입니다. 그 가치로 저는 교육감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후보자의 가치관, 비전, 정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두 번째 후보자의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시민들께서도 물 한 잔 드시고 또 화장실도 갔다 오셨다가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3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